요즘 특히 주부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휴대전화 앱 중에요. 이 앱에 실린 내용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휴대전화의 물품 거래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 중고거래, 또 소상공인 홍보, 부동산 거래, 구인구직, 이제 정말 다양한 이 지역 생활 정보들이 담겨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아주 황당한 내용의 물건을 팝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지난 금요일입니다. 16일 오후 6시 30분경에 네.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 그리고 판매 가격은 20만 원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나는 27살 여성이고 남편이 없어 힘들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걸 본 이용자들, 이게 뭐냐? 이 어플리케이션 이 회사에 직접 항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회사에서 저 여성에게 삭제해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바로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이미 올라갔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커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미 인터넷상에서 퍼나르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삭제가 됐는데도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담요 같은데 이불 같은 데 쌓여있는 2장 정도가 올라와 있고 아이를 입양합니다라고 문구는 돼 있지만 그 문맥을 따져보면 아이를 입양을 원하는 사람한테 아이를 정말 여러분 송구합니다. 표현. 아이를 팔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36주 됐다면서 아이를 팔겠다고 지금 그런 글이 버젓이 올라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참으로 충격적이죠. 어떻게 저런 글을 올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사람들이 보고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경찰에 신고됐어요. 일부 누리꾼들이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에서 IP를 추적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추적해서 찾아봤더니 지금 20대 여성이었어요. 이 여성이 혼자서 아이를 낳았어요.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제주에 있는 한 산부인과 출산한 이후에 이 글을 올렸는데요. 글을 올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36주 됐다고. 그런데 실제 가서 경찰이 확인해 보니 3일 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민망합니다. 어쨌든 판매하겠다고 이렇게 올린 거 아니겠어요? 입양이란 말을 쓰긴 했지만 돈을 또 거기 걸었다는 것도 너무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3일 된 아이를 저렇게 사진을 올려가지고 아이를 입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황당하고 놀랍기도 하고 충격적이고 다만 다행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이나 산모 모두 다 건강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발견됐다는 사실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 36주 되었어요라는 말이 즉 태아 상태로 36주 있었다 그 말을 표현한 거 아닌가라고 해석은 합니다만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하겠어요. 일단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아이를 버젓이 물건처럼 내다 파려는 저 여성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 신고 들어왔어요. 112 신고로 애를 판매한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뭐 좀 잘못된 걸 깨닫고 이렇게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캡처한 그게 있어가지고 신고자분이. 아기는 괜찮나요, 그게? 네네 괜찮아요. 그냥 일반적인 산후조리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차 수사 간단하게 좀 마쳤고요. 진술 좀 구체적으로 더 듣기 위해서는 이제 2차 좀 추가적인 조사 좀 이제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는 보호대로 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죠. 입양을 그렇게 원하는 현재 좀 의사를 좀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기가 무사해서 참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이 산모는 그러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글을 올린 겁니까? 일단 산모를 찾아서 물어봤더니 홧김에 올렸다는 게 이 산모의 답변이었습니다. 일단 본인이 직업이 없고 결혼한 상황도 아닌데 또 아이 아빠도 아이를 지금 데려가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주의 미혼모 센터를 이용해서 입양 절차를 알아봤는데 그것도 뭐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개를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내가 정말 홧김에 이런 어떤 그 글을 올리게는 됐지만 바로 반성하고 이 글을 삭제하고 관련 계정에서도 탈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미혼모들의 출산 문제는 사회적 문제고요. 사회가 보듬어야 될 문제긴 맞아요. 그런데 미혼모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대체 키울 여건이 안 되면 입양을 고려하거나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최정화 기자님, 무엇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여성은 그러면? 네, 다름 아닌 까다로운 입양 절차, 그러니까 입양 이 과정 때문에 화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아이를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출생 신고예요. 출생 신고를 한 이후에 관련 기관과 아주 충분히 상담을 한 후에 또 7일간의 일주일 동안의 숙려 기간을 필수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부모라던가 이 아이를 낳은 미혼모에게 입양을 보내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던가 앞서 네. 이런 출산 예정일보다 혹은 이르게 갑작스러운 출산을 하게 되면요. 미혼모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양기관의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면 미혼모의 일상생활이 모두 다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두려운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 네. 산후조리비 등의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돈이 나가는 부분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게 돼서 숙려기간 7일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절차가 까다롭다고 화가 난다고 홧김에 이런 글을 올려요? 이게 성립된다고 생각할까요? 이 글은요, 이 여성은 제주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이 출산을 했고, 그리고 이 글은 출산한 지 사흘 만에 산후 공공조리원에서 올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글을 접한 지금 제주도민들은 지금 발칵 뒤집혔고 공분이 치밀고 있어요. 그런데 비난에 앞서 지금 지원이 먼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죠. 근데 저희가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요. 이 미혼모가 출산 직전에야 임신 사실을 알고 아주 극도로 당황을 했더라고요. 아기 아빠도 없고 혼자 아기를 키워나갈 게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그 우리 입양기관하고 입양에 대한 그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너무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본인이 참지 못하고 그렇게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아이를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우선 이 불안정한 우리 미혼모 산모부터 안정을 시키고 보호를 하면서 그 다음에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큽니다만 일각에서는 저 여성을 동정하는 목소리도 실제로 있다면서요, 김은미 팀장님. 그렇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산모 나이가 좀 어린 데다가 그리고 원치 않게 임신했었고 또 그리고 그 예정일보다 앞서서 출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자하다고 하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비난 여론이 많습니다. 비난 여론이 뭐냐면 대다수 일꾼들이 엄마 자격이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건 말이 되느냐.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일각에서는 또 동정론이 뭐냐면 함께 아이를 낳는데 남자가 떠났어요. 혼자 이걸 책임져야 돼요. 네. 그리고 여성이 오죽했으면은 그렇게 글 올렸겠느냐라고 동정론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동정 간다 하더라도 네. 자기가 직접 낳은 아이를 그렇게 판다고 올린 것에 대해서는 비난의 소지가 있고요. 경찰에서는 아마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할 거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산모, 이 여성과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희종 지사 얘기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모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 있는데요. 우리 미혼모 보호시설로 옮겨서 정신 상담도 좀 받고 좀 더 안정된 상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는 아이대로 그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또 영아 돌봄 시설로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혼자 키울 수 없으면 결국 앞으로는 입양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시간을 갖고 이제 우리 본인하고 가족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최대한 우리 산모와 아이에게 그나마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산모와 아이에 대한 보호 문제는 일단 제주도가 잘 관리해 줄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따질 건 따져봐야죠. 백성문 변호사님, 저 산모가 아이를
매매를 시도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법적 처벌 받지 않습니까? 일단 아이를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이 키우게 만들려면 해야 하는 건 입양 절차죠. 근데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아이를 이렇게 금전적으로 매매한다. 이건 아동복지법의 영아 매매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돈을 주고 서로 사고 팔게 되면 이걸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여성이 올렸지만 삭제했고 아이 매매 행위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아이 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수범 같은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하는데 이 아이 매매, 영아 매매와 관련돼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여성이 뭐 법적으로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원희룡 지사 얘기다 경찰에서도 일단은 지금 아이와 여성 산모에 대한 지원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발적으로 올린 것이고 네. 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본다면 네. 일단은 뭐 처벌보다는 뭐 기소유예 정도로 일단 이 사건은 정리를 하고 네. 이 전체적으로 이 여성과 아이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에 앞장설 것 같은데 네. 제가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럴까요? 네네. 네, 지금 입양특례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이게 입양을 할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이의 뿌리를 지켜주고 찾아주고 네.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출생신고 반드시 하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입양을 꺼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아하.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상적인 거 좋지만 현실과 함께 이 입양특례법에 대한 그러니까요. 내용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번은 사회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법적인 처벌은 일단 경찰이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산모와 아기가 정말 무슨 죄입니까? 산모와 아기에 대한 보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요. 한 조용한 아파트를 뒤흔드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네. 그 여성한테 자기가 고백을 했는데 여성이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성이 여성이 사는 2층에 집에 올라가서 자기가 만든 사제폭탄을 갖고 있다가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게 터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사제폭탄을 본인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성은 2층에 거주했지만은 3층에 터졌어요. 그런데 마침 여성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안 다쳤고 본인이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왼손이 크게 상처를 입은 사건입니다. 보세요. 저 지금 당시에 저 폭발 사고가 일어난 곳의 아파트 지금 유리창입니다. 보세요. 당시에 폭발력이 얼마나 컸으면요. 유리창이 저렇게 정말로 끔찍하게 산산조각이 났고요. 저렇게 뾰족하게 저 파편들이 화단에 떨어진 모습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제 폭발물이라는 게 이제 대체 웬 말입니까? 그런데 정말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는데 해당 여성이 사는 곳은 2층이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3층 건물에서 터졌을까?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한데요. 좀 알아봤더니 이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에 사제 폭발물을 가지고 이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만날 수 없죠. 일정 시간 이 여성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세상에. 거예요. 폭발물을 가지고 이 남성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이 아니라 여성의 가족이 먼저 나오게 됐어요. 하하. 그래서 이 여성을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요청을 했는데 당연히 가족 측에서는 안 된다, 좀 곤란하다라고 그러겠죠. 거부를 한 거죠. 근데 이 거부의 반응을 듣고 급히 3층 계단으로 올라가던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폭탄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하하. 순간적으로 자기가 이동한 거에 3층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당시에 이 상황을 목격한 주민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어요. 이렇게 계단을 보니까 남자가 이제 지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직 출동 요원들은 안 왔고. 저도 무서우니까 그냥 보고 저게 뭐지, 어떻게 손이 저렇게 다칠 수가 있는 거지 하고 내려간 거예요. 사방에다 붙어있더라고요. 피 흔적이랑 같이 혈흔이.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도중에 터졌습니다. 김은미 팀장님, 혹시 이게 시간 타이머가 부착된 그런 폭발물이었습니까? 어떻게 과정에 터지게 됐을까요? 그 폭발물이 사실은 타이머가 부착해가지고 시간으로 터지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불을 붙이면 터지는 사제 폭탄인데 아마 본인이 그 경찰에서 어떻게 보냐면 그 여성이라든가 가족을 위하는 목적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자기 말 안 들어주니까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본인이 붙였는데 당시에 문 열고 나오는 걸 아버님이라든 가족이 문 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피하면서 3층에서 터진 겁니다. 아하. 다행히 본인만 피해 당했기 때문에 그 여성 가족들은 피해를 안 당해서 천만다행이었던 거죠. 네. 폭발로 이 남성은요, 자신의 왼손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요. 앞서 폭발력 보셨죠? 아파트 외벽 쪽에 있는 유리창이 저렇게 산산조각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 남성도요, 결국 이 폭발로 자신의 왼쪽에 영구적 손상을 입었답니다. 정말 그런 큰 폭발력이었는데, 그렇다면 왜 이 여성을 찾아서 이곳까지 찾아갔고 왜 이런 짓을 저질렀던 걸까요? 경찰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요청했으니까. 한 3년 전에 좀 했었고 느닷없이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갑자기 나타난 거죠. 피해 여성 대상자 주변에 접근해서 만남을 이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행히 대상자는 또 거기 없었고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터치됐기 때문에. 이 남성이 이번에 이제 폭발물을 다행히 저 여성의 가족들 있는 앞에서 터뜨렸다면 더 큰 인명 피해가 났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자신이 3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폭발물이 터졌고 경찰은 자해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장윤미 변호사님, 네. 사제 폭발물은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 이게 인터넷에서 구매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놀랍게도 인터넷상의 영상을 보고 이 제조 기술을 습득했다라고 하고요. 경찰이 이 남성의 집을 가봤더니 폭발물 제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종류의 화학 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찰은 여기에 잔해를 수거한 이런 물질들을 지금 경찰 특공대 폭발물 처리부에 보내서 네. 정밀 감식 중인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드러났는지에 대해서는 모방 범죄를 우려해서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폭발물은 사람이나 건축물을 훼손을 크게 할 정도로 폭발력이 강한 건 아닌 걸로 드러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이런 지금 상황에도 짝사랑이란 말을 붙여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남자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의 몸까지 해하게 됐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왼쪽 손에 거의 영구히 손상이 야기되는 이제 앞으로 왼손을 제대로 쓰기 힘들 정도의 큰 상해를 입었는데 네. 일단 상해를 입은 건 입은 거고 이 사람이 했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일단은 치료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하. 경우에는 네. 일단 다친 손을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 네. 일단 수사를 진행할 텐데요. 네. 혐의는 폭발물 사용죄입니다. 이거는 형법에 있고 굉장히 중한 죄입니다.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니까 네. 살인죄보다도 중하게 처벌받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폭발물이라는 건 다중을 살상할 수 있기 때문인데 아하. 근데 다만 이 사건에서는 사람을 살상하거나 혹은 특정하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명히 참작은 되겠습니다만 아까 보신 것처럼 유리창도 깨지고 재산 피해도 있잖아요. 이렇다면 일단 폭발물 사용죄에 해당하는 건 명백할 것 같고요. 본인의 이런 어긋난 잘못된 짝사랑이 본인의 손에도 큰 피해를 줬고 아하. 또 형사처벌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가 하면요. 한 곳에는요, 다른 곳에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갑게 기다렸던 택배. 그런데 뭔가 찜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그렇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20대 여성이 니트 원피스를 주문을 하고 이 니트 원피스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 택배 박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택배 박스를 봤더니 이 박스가 조금 열려 있는 거예요. 이미 이상하죠. 어허. 그런데 택배 안에 니트 원피스까지 구겨져 있어요. 새 제품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 니트 원피스를 들어봤더니 놀랍게도 이 니트 원피스에 책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얼마나 이 여성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까요,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0월 11일 발생한 사건인데요. 보통 요즘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택배를 문 앞에 갖다 놓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문 앞에 있는 택배를 20대 남성이 몰래 가져간 거예요. 허허. 택배 몰래 가져간 다음에 니트 원피스에다 몹쓸 한 다음에 다시 갖다 놓은 겁니다. 허허. 그러니까 그 여성이 볼 때 너무나 황당하고도 무섭지 않습니까? 네.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사건이 접수돼서 수사가 진행됐던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이 놀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월 10일 날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네. 전에 7월 30일하고 10월 7일에는 또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여성하고 그 남성이 같은 집에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아하. 근데 그 아파트 손잡이에 몹쓸 짓을 또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전조 증상이 있었던 거죠. 이 여성에 대해서 이 남성이 지속적으로 뭔가 괴롭힘과 몹쓸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 건물에서요 혼자 거주하던 여성 이 범인의 정체를 모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안과 고통이었을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정말 이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원룸에서 혼자 사는 여성이었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그런데 CCTV가 건물 안에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본인이 자비로 CCTV를 설치한 이후에야 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 정도로 불안해했던 걸로 보입니다.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 같아요. 바로 저 장면이 뭐냐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저 상황을 보면 경찰의 과학수사대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인상착의를 들었겠죠. 이후에 경찰이 주변을 탐문하다가 일단은 저 때는 검거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을 탐문하다가 경찰이 다음에 저렇게 자 낮이죠. 자 옷을 갈아입습니다. 평상복으로 사복을 갈아입고 잠복근무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때마침 나오던 남성을 이 사복을 입은 경찰이 다가가서 불신검문하고요. 이렇게 신분증을 건네받고 저 사람을 특정해서 현장에서 검거하는 장면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정말 경찰이 끈질긴 어떤 노력 끝에 검거를 할 수 있었는데 경찰의 검거된 남성 범행을 인정했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집 앞 현관에 달려있는 CCTV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자의 CCTV 속 영상을 확인을 하고요. 이제 정확하게 더 특정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그 건물 밖으로 나가는 시간대 확인해서 그 주변의 CCTV를 통해서 이동 경로를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당일날 검거는 못했는데 증거를 이제 각 팀마다 공유를 해가지고 검거 당일까지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검거 당일날은 저희가 아침에 피의자가 그쪽에 지나갈 것 같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잠복 근무를 하면서 이제 피의자로 비슷한 사람이 나와서 그때 검거하게 됐습니다. 최초에는 부인을 했고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제 또 부인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택배 관련해가지고 잘 이제 본인은 모른다고 이렇게 진술을 해서 처음에는요, 이 남성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건물 내에 CCTV도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CCTV를 설치하면서 네. 검거할 수 있었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뻔히 자신의 얼굴이 나왔는데도 완강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네, 일단 검거하자마자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인하면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낼 경찰이 아니죠. 경찰이 아니죠. 네네. 네, 이럴 때는 보통 이 CCTV 영상을 토대로 해서 시간 단위로 이게 소위 그 시간대에 뭐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말하고도 앞뒤가 안 맞죠. 이게 본인이 안 한 걸 했다 그러면 꼬여요. 시간대도 안 맞고.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한 게 맞습니다라고 이제 자백을 한 건데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여성의 집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공용복도도 범행의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해에 해당할 수 그래요? 있습니다. 그리고 몹쓸 짓을 해놨죠. 그거 쓸 수 있겠어요? 입을 수 있겠어요? 아하. 옷을 찢어놓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해도 심정상으로 이걸 입지 못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면 이건 역시 재물손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혐의로 입건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남성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남성이 지금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 무슨 죄냐면 공연음란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명 바바리맨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관음증 증세가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보호관찰 기간에 범행을 한 건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럼 보호관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고요. 네. 통상적으로 보호관찰자들의 재범률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감소하지 않는 범죄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범죄거든요. 아하. 성범죄자, 뭐 조두순도 이제 곧 출소하는데 이런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은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성이 이번 범죄로 아직 구속됐다는 말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저희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피해 여성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겠어요. 그리고 그 피해 가족들도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겠어요. 반드시 이분들 피해자분들에게도 뭔가 24시간 신변 보호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밤에 두 발 못 벗고 잠을 자야겠습니까? 여성분들이 안전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한껏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목 보세요. 대박 사건! BTS에 맞선 김호중 씨요. 최정화 기자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지난 9일 한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김호중 씨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1위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맞붙었습니다. 그래요? 김호중 씨의 이 새 앨범 더블 타이틀곡 만개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곡이죠. 다이너마이트가 1위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된 건데요. 네. 사실 이 1위는 방탄소년단이 가져갔습니다. 아하. 어떻게 가져갔느냐? 디지털 음원, 시청자 선호도, 방송 횟수, 음반 점수를 모두 합산해서 결국 1위는 방탄소년단이 가져갔는데요. 하지만 우리말로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김호중 씨가 딱 그런 케이스라고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이 트로트 가수의 음악이 아이돌 출연 비율이 98%, 99%에 육박하는 이 지상파 아이돌 이런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1위에 오르는 것 자체가 후보에 오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과거에 가수 강진 씨가 땡버르로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사상 최초로 트로트곡 1위 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개라는 이 곡이 1위 후보가 최초가 됐습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네. 네, 아주 희귀한 그리고 아주 드문 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BTS는 국내를 넘어서 뭐 세계적인 그룹이잖아요. 근데 그 BTS와 나란히 1위 후보 어깨를 했어요. 김호중 씨의 그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BTS와 1위를 겨뤘던 곡이라서 그런지 더 느낌이 좋게 들립니다. 예, 굉장히 좀 풍성한 음색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발라드풍인데요. 아하. 원래 김호중 씨는 성악 전공자답게 트로트도 굉장히 힘 있는 음색으로 소화해냈는데 이번 곡은 정말 그야말로 힘을 쫙 뺐습니다. 아. 그리고 전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더블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곡인데요.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로트 가수가 부른 발라드가 1위에 오른 것도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요. 네. 아마 BTS가 상대방이 아니었으면 1위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곡입니다. 그러네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 백성문 변호사님 뭐 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공백기가 아니라 군백기라면서요. 지금 김호중 씨. 군백기. 네. 김호중 씨 요즘에 방송하는 거 많이 못 보셨죠? 네. 네, 지난달 10일에 사회복무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서초구의 복지기관의 대체복무 중인데 본인도 깜놀한 거예요. 내가 지금 방송도 안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대박 사건 그러고 내가 1위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을 이제 꿈이냐 생시냐 이런 내용의 글도 올리기도 했었는데 김호중 씨가 이번에 낸 앨범 우리가가요. 네.
얼마나 팔았을 것 같으세요? 앨범. 앨범요? 한 10만 장? 53만 장을 팔았습니다. 대박. 김호중 씨 팬들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그 역대 남성 솔로 초동 판매 2위랍니다. 와. 업계도 깜짝 놀랐다는데 지금 김호중 씨 성악가 출신 가수라고 해야겠죠, 트로트 가수. 네. 팬카페 이름도 트바로티입니다. 아하. 네, 트바로티의 회원 수도 9만 명이나 되고요. 네. 저는 진짜 앨범 53만 장 판매했다는 소식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김호중 씨의 인기가 아주 뜨겁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최정화 기자님, 백성문 변호사님 설명 듣고 보니까 저도 좀 잊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뭐 이 SNS나 이 그런 걸로만 노래를 잘 들으니까 실제 음반을 산다는 게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53만 장 대단합니다, 진짜. 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네. 있고요. 그야말로 화력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해요. 팬들의 화력이 대단하다라는 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 트바로티의 회원 수가 9만 명이에요. 9만 명인데 이 김호중 씨의 열성 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호중 씨 이 초동 앨범 판매 때 카페에서 앨범 구매 인증, 그러니까 앨범을 사서 이 사진을 올리는 인증이 유행처럼 이제 번지게 됐었던 거예요. 내 가수를 우리가 응원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네. 사실 김호중 씨의 팬덤의 나이가 좀 높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10대가 아니라 이제 뭐 40대, 30대, 뭐 50대, 60대까지 있다 그래요? 보니 경제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은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앨범을 무려 100장씩 사신 분들이 수백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무려 1000장씩 사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네. 1,700만 원어치예요. 이야. 1,700만 원어치의 앨범을 사서 이것을 인증을 하는 이런 팬분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김호중 씨의 팬들을 호준마라고 한대요. 김호중 더하기 아줌마라고 해서 호준마라고 하면서 이 대체 팬이 많은 거야? 아니면은 뭐 이렇게 팬들이 많은 거야? 아니면 돈이 많은 거야?라고 하는데 팬분들이 굉장히 여유롭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둘 다 맞다. 네, 정말 얘기 듣고 보니까 김호중 씨의 팬분들의 어떤 충성도, 사랑, 정말 이런 건 정말 정도가 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세상에 김호중 씨가 띄웠답니다. 그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 앨범이 이제 드디어 내일 나오는데요. 이미 선주문에서도 우리 식구님들 그리고 많은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서 많이 구매해 주셔서 오늘도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저와 함께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분간 여러분을 뵙지 못한다는 게 조금 슬프지만 저 역시도 몸 건강히 복무를 잘해서 좀 더 좋은 음악과 좀 더 나은 성숙된 김호중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꼭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뵙는 그날까지 잠시만 안녕. 영상을 보니까 정말 팬들에 대한 찐사랑도 느껴지는데 근데 사실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 팬이 없는 스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최진봉 교수님, 예. 김호중 씨가 사실 뭐랄까 역경이랄까 그런 역경도 좀 많았어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인기가 있고 나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본인이 청소년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또 논란이 되고 이러면서 사회적 이슈화 된 분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가수가 뜨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한풀 꺾이거나 맞아요. 아니면 좀 인기가 시들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근데 시참말로 한 방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번에는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왔어요. 두 가지 아하. 큰 힘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악을 하고 트로트를 하다 보니까 음악적 어떤 탄탄함이 네. 배제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아주 오랫동안 음악을 해왔고 음악의 내공이 크다 보니까 그 음악적 특성이나 노래 잘하는 모습에 끌리는 부분이 일단 강하게 작용을 했고 두 번째 그러던 그 팬덤이 형성이 되면서 이 팬덤 형성한 분들이 내 가수를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보통 이런 내 가수 키우기라는 심리가 또 있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성장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앨범도 사고 후원도 하고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광고도 하고 그거 이런 나쁜 건 현상들이- 아니잖아요, 나쁜 그죠? 건 아니죠 전혀.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아주 강력한 음악 실력과 팬덤이 김호중 씨가 삐끗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호중 씨의 더블 타이틀곡 중에 하나인 만개는 아마 자신의 이 처지를 빗댄 제목일 수도 있어요. 늦게 피었잖아요, 정말.
늦은 나이에 30살 나이에 저렇게 또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런데 만개뿐 아니라요. 또 어떤 노래들이 팬들의 마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까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서 그렇나요? 백성문 변호사님 참 효자 역할을 하는 곡들이 많네요.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사실 신세대 트로트 가수들 인기 엄청나죠. 네. 뭐 대표적으로 이명웅 씨, 그렇죠. 뭐 이찬원 씨, 뭐 장민호 씨. 영탁 씨도 그렇고. 네, 영탁 씨도 그렇고. 근데 딱 떠오르는 히트곡 하면 몇 개 없어요. 아. 근데 이명웅 씨 정도가 그냥 이제 다른 데서 부른 다른 분들 노래 말고 뭐 이제 나만 믿어요라고 그때 무슨 뭐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하고 그 부상으로 받은 노래. 그거 하나 히트한 거 빼고는 사실 딱 이 사람 하면 떠오르는 곡이 별로 없는데 김호중 씨는 지금 벌써 우산이 없어요, 만개.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조항조 씨 노래 고맙소 불렀잖아요. 얼결에 지금 조항조 씨 노래 고맙소가 차트 역주행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뭐 누가 더 인기 많나 적나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신세대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김호중 씨를 부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명웅 씨와 영탁 씨 팬들도 우리 오빠들도 히트곡 많아요라는 말씀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네, 농담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정말로 많은 주옥 같은 곡들을 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우리 대중분들이 또 신이 나는 것 같아요. 트로트의 발전에. 자, 그런데 트로트 김호중 씨가 성악에서 이제 트로트 가수로 변신했는데 이 나태주 씨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이 나태주 씨도 새로운 어떤 장르를 개척했어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야 당신의 사랑에 나먹고 할 수 있어 사랑 넘어가면 100번 잡을 수 있어 파이팅! 고마 화이팅! 야, 언제 봐도 박진감 넘치는 태권 트로트 태권. 그런데 장윤배 변호사님, 네. 나태주 씨가 깜짝 등장해서 저분을 도와드린 것 같은데 저 여성분은 대체 누굽니까? 바로 나태주 씨의 고모입니다. 그리고 이 고모분이 출연하신 그 프로는 어제 첫 방송을 한 MBN의 오래 살고 볼 일. 어쩌다 아하. 모델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니어 모델을 컨테스트 형식으로 오디션 형식으로 뽑는 그런 방송인데요. 여기에 바로 나태주 씨의 고모가 지금 이제 출연을 하신 겁니다. 네. 근데 나태주 씨 엄마도 아니고 고모가 출연을 하는데 이렇게 깜짝 출연을 왜 했지?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요. 네. 예, 바로 나태주 씨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셔서 바로 고모 6분이 나태주 씨를 정말 엄마처럼 돌보면서 그래요?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나태주 씨가 이렇게 흔쾌히 무대를 빛내주게 됐습니다. 세상에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 은혜를 정말 잊지 않고 고모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네요. 세상에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트로트 가수로 성공을 한 데에는 고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 나태주 씨가
고모의 영향으로 트로트를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고모가 트로트 노래로 노래 봉사를 했었대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트로트에 빠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무엇보다 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것을 뭐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태주 씨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본 이 고모들이 트로트 경연대회에 꼭 나가라라고 당부를 했었다고 해요. 네. 요즘 내가 활동하는 걸 보고 고모들이 참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이 무명일 때보다 지금의 수입이 무려 70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모들이 지금까지 잘 키워줘서 너무 감사하고 어버이날의 선물로 또 이 고모들에게 현금 선물을 또 드렸다고 합니다. 야, 최근 광고만 무려 15개가 들어왔답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고모님들이 일찌감치 나태주 씨의 어떤 능력, 재능을 알아본 덕분이에요. 정말. 그런데 최근에 나태주 씨가요. 본인의 신곡뿐 아니라 선배 가수, 특히 장윤정 씨 노래도요. 자기 스타일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자,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도 착한 내 사랑 내게 와요 내 사랑 어부바 사랑 나의 어부바 부리부리바 사랑해요 어부바 인생이란 열차는 멈출 수가 없는 열차 앞으로만 달려가는 열차 내일이란 역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 열차. 김은배 팀장님, 태권 트로트란 이미지 때문인가요? 나태주 씨는 좀 느린 트로트보다 좀 이렇게 빠른 게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태주 씨가 태권도를 했습니다. 태권도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뭐 기계체조 수준을 하고 있는데 장윤정 씨의 트위스트 원래 어부반도를 부르면서 네. 그 발차기라든가 공중회전이라고 하는데 네. 상당히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특이하게 본인이 이제 본인의 특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제 근데 윤정이 장윤정 씨가 보면 친하신가 봐요. 윤정이라고 발 자연스럽게 나오시네요. 저는 친한데 윤정 씨가 안 친하죠. 네. 죄송합니다. 네. 윤정이 누나가 잘 봤다라든가 네.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줬다고 하는데 네. 지난달 15일 날 미니 앨범 인생 열차를 발매를 했습니다. 아하. 했는데 인생 열차에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전주에서 공연하는 중에 이제 발차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하, 네. 근데 높이 차가지고 이만 바지가 동서남북으로 쫙 찢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나태주는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네. 태권도를 배운 것이 음악하는 것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네. 태권도를 하면서 음악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나태주 태권하는 그 나태주 씨를 개인적으로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 네. 저도 태권도를 했으니까요. 아하, 네. 언제 한번 그 실력을 뉴스파이터에서 공개하는 날이 또 오기를 또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나태주 씨는 태권 트로트라는 이 장르를 개척해서 굳건하게 지금 거기에 1인자 이 자리를 다져가고 있는데 나태주 씨를 위협하는 태권 트롯 꿈나무가 나타났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주 삼촌이랑 이렇게 무대 함께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맨날 보면서 태주 삼촌 막 태권도 하면서 이런 거 멋있다 해서 계속 따라했거든요. 태주 삼촌 한번 안아주세요. 네, 안아주세요. 우리 꼬마 친구들은 또 이제 또 다른 꿈을 선물해준. 저렇게 아이들이 또 나태주 씨를 본받고자 하는 모습 보니까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리틀 나태주라는 또 가수가 나온다는 생각에 나태주 씨가 또 뿌듯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의 또 활동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사랑을 싣고 뭔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CCTV는 사랑을 싣고 제목만 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개그우먼 심진아 씨의 사연인데 그 사연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부분에서 시청률을 좀 더 올리기 위한 제 전략이라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먼저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이 함소원 씨의 이야기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소원 씨는 자신의 SNS에 마마가 선물해 주신 잠옷 입고 출장 간 남편 기다려요. 남편은 오늘 저의 계획을 알고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네. 사진을 함께 올렸는데요. 네. 공개된 모습에는 시어머니가 선물해준 이 강렬한 빨간 이 원피스 잠옷을 이야. 입고 있는 모습인데 네. 남편을 기다리면서 이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있는 굉장히 우아한 그리고 아름다운 미모가 돋보이는 사진입니다. 네. 함소원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계에서도 가장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상연하 커플이다라고 불리고 있는데 무려 18살 연하의 이 중국인 남편 진아 씨와 지난 2018년도에 결혼을 해서 야. 슬아의 딸 하나, 그러니까 혜정양을 두고 있습니다. 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맞아요. 시어머니도 사실상 뭐 거의 뭐 유명 방송인이 다 맞아요. 됐죠. 네. 자, 근데 사실은 장윤미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잠옷을 선물한다? 참 흔치는 않아요. 네, 또 이 잠옷이 일반 잠옷이 아니고 이제 새빨간 끈 나시형 이제 원피스 잠옷이다 보니까 메시지가 담긴 것 같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함소원 씨가 또 본인의 SNS에 이 잠옷을 입고 소원 마님에겐 계획이 다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둘째 계획을 암시를 했는데요. 아하.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혜정이를 재워야 되는데 혜정이가 잘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도와줘 혜정아 이렇게 이제 코믹한 사진을 올렸고요. 네. 또 이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남편을 흘기 보는 듯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남편 진화 씨 뭘 먹고 있습니까? 바로 장어를 먹고 있습니다. 네. 재치 있게 뭔가 좀 저렇게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재문 교수님, 예. 함소원 씨가 또 시어머니와 각별한 어떤 사이라는 게 또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어요. 네. 지금 뭐 빨간 옷도 선물해줬다고 얘기했는데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 신발을 선물한 것 같아요. 마마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자기 이제 시어머니에 대해서. 근데 네. 그 시어머니한테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SNS상에 네. 빨간 슈즈로 포인트를 줘봤어요. 빨간색 보니까 마마가 보고 싶네요라는 글을 올렸어요. 이야. 그러니까 아마 시어머니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 계속 계셨잖아요. TV에도 출연하시고 그래서 한국에 계신 줄 알았더니 8월 말쯤에 이제 추석을 보내시러 그러니까 이 중국 추석을 말씀드린 춘절을 보내기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한국에 안 계시다는 것을 밝혔고요. 네. 또 하나 이제 SNS에 이 글을 보고 마마가 중국에서 SNS 글을 올렸어요. 무슨 네. 글을 올렸냐면 족발을 들고서 영상을 올렸는데 밥 먹었어요라고 글을 올렸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무슨 있는데요. 족발을 들고. 예, 족발을 들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국에 있는 팬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SNS에 뭐라고 거기 댓글을 달았냐면 맛있게 드세요. 한국에는 언제 오시나요?라고 아하. 글을 올리면서 마마에 대한 그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 두 사람 이 고부 갈등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고 애틋함만 보이는 것 같은데 함소원 씨한테 시어머니는 어떤 존재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쏙 들어가잖아 없잖아 저도 한번 랩을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랩 가능해요. 저 90년생이랑 사귀는 여자는. 아, 그럼요. 그래. 보여드릴게요. 야. 김사카. 1968년생 김사카。这里我特别高兴，能和孩子们在一起，天天玩儿，天天乐，身体挺棒棒的。 시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해봤자 13살 차이입니다. 이게 많은 말수도 있고 적은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하고 저하고 공감하는 게 더 많아요. 저하고 남편이 나이 차이가 더 나다 보니까 남편이랑 이렇게 공감대가 안 되는 게 시어머니하고 저 공감이 더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시어머니인지 가끔 뭐 친구 같기도 하고 약간 그냥 나이 조금 더 많은 언니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러겠네요. 김은미 팀장님. 시어머니랑 나이 차이가 13살? 진짜 그냥 동네 친한 언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면, 남편하고는 네네. 18세 연하죠, 남편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13살 연상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친구나 언니쯤 되는 거죠. 네. 근데 두 분 다 성격이 시원하고 네. 뒤끝이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금부치를 용돈으로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명하게. 근데 금부치를 많이 줘가지고 금부치 전용 금고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야. 사이가 좋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댁은 시댁입니다. 그러겠죠. 아마 함소원 씨가 매년 증거에 가서 그 네. 중추절을 지냈는데 네. 그 명절 지낼 때 중추절 크지 않습니까? 한가위 그런데, 말씀, 추석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16반상이라고 있어요. 16저, 그러니까 반찬이 많은 거죠. 야.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밀가루 포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엄청 힘들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네. 올해는 다행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명절에 걱정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시부모님한테 용돈도 금부치로 받는다는 게 참 진짜 우리는 경험도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상황인데 이 함소원 씨를 보고 있으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참 귀티가 그런다. 어릴 때 네. 정말 부유하게 자랐나 봐요. 일단 금부치로 용돈을 받는 거 참 부럽네요. 일단. 그러니까요. 그게 먼저 네. 해드리고 일단 함소원 씨 딱 보면 굉장히 그냥 어렵지 않게 자라온 것 같은 외모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고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본인이 고등학교 때 소풍을 가는데 정말 집에 돈이 없어서 어머님이 김밥도 못 사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황과 대비해서 지금 SNS에 이제 딸의 소풍 가는 날 하면서 사진을 공개하면서 본인이 만든 이 딸아이 보내주는 이런 반찬들을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참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소원 씨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내 새끼는 굶기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저런 또 예쁜 김밥과 반찬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우리 예. 그런 말 하잖아요. 서러움 중에 제일 서러운 게 배고픔 서러움인데, 근데 저 사연을 들으면, 에이,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김밥도 못 살 정도로 가난해 하실 분들 계실까요, 혹시?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어려웠대요. 아하. 그러니까 함성원 씨 말에 의하면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걸 뭐 꾸며서 할 이유도 없다고 맞아요. 저는 보고 네. 원래는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셨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원래 쌀 공장도 운영하시고 은행도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했었는데 네. 문제는 아버지가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나와 사업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 지인의 보증서 주고 이러면서 망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거의 뭐 강남 아파트 9채 정도를 처분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잃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업 실패로 인해서 지방 사정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김밥 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네. 항상 그렇게 얘기했대요. 돈 많이 버는 사람 필요하지 않대. 네 남편은 네. 돈 많이 버는 사람 찾지 말고 네. 돈 안 갖다 버리는 사람 찾아라. 즉 있는 돈 버리는 사람 찾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네요. 그만큼 어머니 입장에서 딸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 사업 실패한 부분의 아픔을 경험하고 그걸 또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좋은 걸 교훈적인 내용이에요. 돈이 많아도요, 그 돈을 잘 쓸 줄 알고 아끼고 돈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또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유발했던 그 얘기, 심진아 씨 얘기, CCTV가 대체 왜 사랑을 싣고 오는 걸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가 CCTV를 보통 왜 달죠? 누군가를 네. 감시하거나. 그러니까요. 뭐 범죄 현장을 보거나. 맞아요. 그죠? 근데 이 어찌 보면 감시가 사랑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알쏭달쏭합니다.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네. 심진아 씨가 어머님 집에 CCTV를 설치했어요. 왜 엄마 집에 CCTV를 설치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심진아 씨 어머님이 6년 전에 뇌출혈로 한번 쓰러지셨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근데 어머님은 혼자 계시니까 네. 어머니가 혹시라도 집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가 한 걸음에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CCTV 설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어머니하고 카카오톡 한 내용을 이제 쭉 이제 공개를 했는데 내용 보면 다 지켜보고 있다. 카메라 보고 방긋 웃어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카메라 보고 환히 웃는 모습이 있는데요. 세상에.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뭉클하다. 정말 이 모습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겁니다. 네. 이 이제 반어법으로 심진아 씨가 그랬대요. 엄마를 훔쳐보는 게 내 행복이다 그랬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년 내내 학자금 대출을 4년 내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그맨이 돼서도 계속 이제 아빠도 아프셨고 이제 집이 어려우니까 이제 돈을 못 모았죠.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혼자서 일해가지고 진짜 제 학자금 대출 다 갚으시고
그러니까 맨날 돈 벌어서 이제 근데 우리 엄마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냥 장례식장 밥 해주는 일 있잖아요. 많이 그냥 기본급이 35,000원이야 하루에. 그거를 안 쉬고 계속 하는 거야. 새벽까지 그거를. 근데 원래 그게 교대로 하는 거잖아요. 새벽에 하고. 근데 엄마가 교대를 안 해. 그래서 그거를 진짜 안 쉬고 계속 해가지고 그거를 다 갚았어. 정말 안 쉬고. 그래가지고 진짜 나는 엄마한테 너무 잘해도 부족하지. 힘을 사줬으니까 됐잖아, 그죠? 내가 그만큼 했지만 지도 그보다 더 했으니까. 고생하신 엄마 생각에 울컥. 그런데 진짜 엄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큰 스승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아까 백성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CCTV, 바로 심진아 씨가 어머님을 위해 구입한 집에 새로 달아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사를 간 이후에 엄마를 조금이라도 더 보기 싶어서 이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CCTV를 달았던 건데요. 네. 평생 심진아 씨의 소원이 이 고생한 엄마에게 집 한 채를 이렇게 선물하는 거라고 했는데 바로 그 소원을 최근에 성취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은 아시겠지만요. 심진아 씨 이제 남편분이 또 유명한 이 개그맨 김원효 씨잖아요. 사실 뭐 두 분 다 유명하니까요. 정말로 뭐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남편분 김원효 씨도요. 참 심성이 착하다고 주변 분들이 이제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물론 대면하고 겪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최정아 기자님, 김원효 씨도 사실 심진아 씨를 위해서 많은 웃음을 주고 또 특히 두 분이 난임 부부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너무 안타까워하고 이 응원도 보내주시고 하면서 또 저분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 또 공감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김원효 씨, 심진아 씨와 한번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러셨어요? 한번 네네.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두 분 사실 두 분 자체가 너무 사랑하고 있고요. 개그계에서도 이것이 너무 유명해요. 그리고 이 두 분의 효심이 워낙 깊고 양가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각각의 어머님들한테 나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는 심진아 씨가 너무 잘하고 또 친정어머니한테는 또 김원효 씨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사실 이분들을 보면 제가 또 막 결혼 생각이 크게 없다가도 이런 부부라면 참 네. 너무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두 분이 정말 서로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양가 어머니들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걸로 유명한 분들입니다. 사실 저 두 분은요, 어떤 행복 바이러스를 주변에 전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사랑, 아이를 지금 얼마나 간절히 가지고 싶어 하시나요?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사랑, 특히 또 아이가 잘못된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 공분도 할 줄 아는 또 그런 뜨거운 심장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두 분 정말로 행복이 넘쳐나는 삶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